11시 30분에는 정부가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이 총망라된 22번째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략적인 윤곽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상향과 양도소득세도 인상하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네, 과연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새롭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 가까이 올릴 가능성이 좀 크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의 줄기를 보면요. 세금을 특히 그중에서도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매기는 세금을 좀 높여서 보유 부담 때문에 집을 팔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 하는 그런 쪽에 가장 큰 역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인데 지금 현재 세율은 0.5%에서 최고 세율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으면 6%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2배로 올라가는 경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올 것 같아.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과연 또 올릴 것이냐. 그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임대 주택 사업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부동산 3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몇 가지 지금 쟁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내용, 그리고 공급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건데 오늘은 사실 공급 측면까지 다룰 여력은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4가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공급을 좀 확대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라는 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있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혹시 중산층이나 또는 그 이하의 최초 부동산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들이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았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하게 지켜보라 하면서 이를테면 최초 부동산 구매자나 신혼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인하 또는 그 밖에 청약 가점제 예우 이런 문제가 지시가 됐는데 그것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종부세와 양도세 이 부분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부동산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에 매기는 세금. 보유세.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이런 것이 보유세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거래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매기는 세금인데 그게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세 올리는 것은 확실시되고요. 양도세도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다 올렸을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되는 점으로서는 보유세를 올려서 집을 좀 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사실 정책 효과 면에서 상당히 유효한데 양도세가 높으면 또 주저해서 팔지 못하게 되면 이 보유세와 거래세가 서로 자충이 돼서 정책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박사님, 먼저 발표된 내용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모종의 배려였습니다.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중산층들 또 실수요자들 또 생애 최초 이런 이 사회적 약자가 규제를 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원성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꼭 집어서 시정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역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가장 무게 중심을 둔 데는 역시 청년층,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이들에게 공급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데 정책의 방점이 상당히 찍힌 것으로 보여요. 우선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6.17 대책이나 각종 정부 대책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 대출이 종래에 예정했던 것보다 도중에 정부 규제 때문에 없어지거나 줄어들므로 인해서 예.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 규제적으로 갑자기 묶인 경우에. 예, 그 부분은 규제 이전으로 다 돌려주겠다라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 전월세 자금의 경우에도 청년층,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또 LTV라는 것을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어요. 예. LTV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의 담보 가치 중에서 몇 %까지를 대출해 주냐라는 대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런 청년층, 중산층들 또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일반적보다도 10%포인트 더 늘려주기로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도 청년층들이 좀 더 많은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민영주택입니다. 그동안에 이 청년 등 서민층들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게 대부분 공영주택,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아파트에 국한이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면 상당히 이 폭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와 관련돼서는 역시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종부세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정부가 6%로 올렸습니다. 예. 최고 실효세율이 6%인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나 또는 자기의 가구 수, 주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은 최고 세율이 종전 세율의 3.2%에서 6%로 올라감으로써 평균 세 부담이 2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6억짜리 3가구 주택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주택의 합산이 16억쯤 된다라고 했을 때 6억의 그 공제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종래에는 이것이 3.2%로 하게 되면 종부세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6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 금액으로 3천만 원이 6천만 원 올라간다 했을 때 상당한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홍남기 부총리도 지적했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가격이 6억 이상 넘어가는 그 우리나라 인구의 0.4%다라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이고 전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1%인데 이 부분 1%의 납세자들에게도 영향이 주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종부세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또 나왔던 게 이제 양도세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거래세인데 단기로 이제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미만의 보유자에게는 60%. 이게 당초 발표됐던 내용보다 10%포인트씩 높여 잡았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이 양도세의 경우에 현재 최고 세율이 62%였습니다. 보유 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중간에 퇴로를 준다고 해서 12.16 대책에서 6개월간 좀 유보하는 바람에 좀 사람이 혼선이 생겼는데 현재 지금 62%인데 이것을 72%로 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70%라고 발표했지만 이 지방소득세에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72%로 올라갑니다. 당초 예상보다 양도세율이 좀 다소 좀 높게 발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1년 미만은 50%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이 다소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높인 데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선택이 상당히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양도세를 높이는 것의 장점과 단점, 정책의 효과와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높임으로써 특히 단기 투자, 사서 1년 내에 파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예.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세를 최고 72%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세금이 다 나가게 되니까 세금으로 시세 차익이 다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까 적어도 단기 투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타격을 적게 주면서도 앞으로 주식 집을 사서 바로 팔고 투기를 노리는 이런 세력을 막기 위해서 72%로 올렸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이것을 82%로 올리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좀 더 올리더라도 양도세 기존의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10년이든 20년이든 시중에 좀 팔 수 있도록 양도세 퇴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 그런 경제학계 일각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샀다가 파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말란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2주택자가 8%, 예. 3주택자가 12%입니다. 이것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올라가면 부동산 사는 사람이 바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두 채, 세 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동산 구입을 좀 꺼리게 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이런 세금에 의한 정책들은 그동안 학문적으로도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전가가 된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적용자가 1%밖에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 종부세를 더 부담하는 사람이 임대료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중에 팔 때 예. 가격에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또 이 세금을 과연 이렇게 6%로 세금을 올렸을 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무서워서 사람들이 집을 투매를 하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못지않게 또 하나는 만약에 1년에 6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또는 이 세금을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른다면 그런 기대가 있다면 팔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짚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됐던 게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 여부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의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겠다라는 결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장려를 했고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폐지라는 선택을 내린 데 있어서는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취득세를 깎아줌으로써 주택을 살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임대주택을 하던 그런 용도를 묻지 않고 세금 깎아주는 건 없다. 예. 가급적 주택을 사지 마라.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취득세보다도요. 현재 이 주택 임대 사업을 4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종부세를 예. 면제받습니다. 예. 또 그것이 만기되고 난 이후에 양도세도 혜택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극히 높았었는데 정부는 일단 소급 입법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후퇴했어요. 그래서 취득세만을 대폭 높임으로써 앞으로 사는 임대주택은 사지 못하게 하지만 기존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무 보유기간 그때까지는 이 그동안의 의무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 가장 큰 것이 종부세의 대상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좀 절충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럼 뭐 그 외에 양도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의무
뭐 임대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 대목을 예. 이제 그 대목은 이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팩트를 얘기를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임대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해지된다. 의무 기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년, 8년. 4년, 8년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4년, 8년 동안은 집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또 팔지 못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1년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예. 앞으로는 이 법상 지위가 해소가 되면 8년 또는 12년 지나고 나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현 단계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정책을 발표한 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달도 되기 전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오히려 지금 그 짧은 3주 정도밖에 안 된 이 기간 동안 집값은 더 올랐던 게 지금 사실이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가장 그 6.17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집값을 잡겠다 하는 그 데모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 청년층 이런 층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꼈고 또 원성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6.17 정책의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네. 이 부동산을 마구마구 사는 이런 행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뭐 다행히 이번에 청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배려가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이 공급 정책에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4가지 칼 중에서 3개는 다 커버가 됐습니다만은 공급 정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네. 3기 신도시 지금 일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이런 쪽에 짓고 있는 거기서 용적률을 높이겠다. 용적률을 높이면 좀 더 고층으로 지어서 집을 좀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사람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과 수요가 좀 균형을 이루어서 이번 정책을 쓰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신뢰, 그것이 앞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과연 이 정도 정책으로서 그런 신뢰가 생길 것인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사님의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도효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